저 사람 오늘 죽습니다. 뭐라고? 저 앞에 걸어가는 사람 오늘 죽습니다. 몇 시간 전 한양 서쪽 장터. 사람들 사이로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한 방향에 고정되었습니다. 뒤따르는 남자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앞사람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안 보여요. 사람의 얼굴을 읽을 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떡 장수의 노래, 비단을 펼치는 포목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옷은 낡아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맨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포목상 좌판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천이를 스치는 찰나 작은 천 조각 하나가 아이의 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아이가 세 걸음을 옮겼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거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갓은 쓰지 않았고 얼굴은 말랐지만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선비의 이마, 눈밑, 입꼬리, 손끝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느리고 정확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이틀 넘게 굶으셨죠? 선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눈밑이 검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는데 물은 드신 것 같으니까 굶은 거예요. 손끝이 떨리는 건 기력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선비 이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끼니를 걸은 지 사흘째 접어드는 참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둑질하면서 말이 많구나. 아이가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포목상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이 눈이 좋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연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도 이연을 보았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만 둘 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아이를 데리고 장터 구석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연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연이 걸어가자 아이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연이 멈추면 아이도 멈추고 이연이 걸으면 아이도 걸었습니다. 세 발짝 뒤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국밥집은 장터 끝자락 낡은 기와 아래에 평상 2개를 놓은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허리가 굽은 노파였고 이연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왔어요, 선비님. 이연이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2그릇. 노파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꼬맹이는 모릅니다. 노파가 피식 웃으며 가마솥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평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엉덩이 절반만 걸치고 언제든 뛸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국밥을 퍼넣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3번 만에 반 그릇이 비었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먹으며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이연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이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없어요. 이연이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을 이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짧은 멈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없다고? 네. 없어요. 아이는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막는 듯한 속도였습니다. 이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는?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 몰라요. 3번의 질문, 3번의 벽. 이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리, 왜 그러느냐? 나리께서는 선비인데 왜 장터를 어슬렁거려요? 이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손에 먹물 자국이 있어요. 글을 많이 쓰는 사람 손이에요. 그런데 도포가 낡았고 신도 달았어요.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건 벼슬에서 잘렸거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연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국밥집 노파가 빈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아이네. 이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값을 치르고 장터를 나섰습니다. 아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연이 장터 입구를 빠져나갈 때 아이의 시선이 이연의 등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최근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잦았습니다. 대필 의뢰가 며칠째 끊긴 데다 밤이면 마루 밑에 숨겨둔 장부 사본을 들여다보느라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이연은 한양에서 종육품 관리로 있었습니다. 지방 물자를 점검하고 관하간 문서를 검토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크게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이연은 그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3년 전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이 지방 관하의 곡식 장부를 검토하던 중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쇠곡의 일부가 빠져 있었고 빠진 양이 정확히 한 고울의 몫이었습니다. 이연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올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답이 아니라 파직 명령이었습니다. 직무유기, 문서관리 태만, 이연에게 씌워진 혐의였습니다. 이연은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직은 빠르게 처리되었고 이연은 하룻밤 사이에 관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연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주, 지방재판을 관할하는 종사품 관리. 이연보다 2품계 위에 있었고 세곡 운송과 지방 관하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발견한 빠진 세곡은 윤석주가 빼돌린 것이었고 이연의 보고서가 올라가자 윤석주가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연은 3년간 한양 서쪽 장터 근처의 셋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대필, 편지, 탄원서, 먹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연이 3년간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주가 빼돌린 쇠곡의 흔적. 파직당하기 전 자신이 발견한 장부의 숫자들. 이연은 그 기록을 베껴두었고 쇠방 마루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3년간 이연은 기다렸습니다. 증거가 더 모이기를, 기회가 오기를, 그리고 그 사이 장터에서 이상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편 이 시기 한양에는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조사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서 요즘 모르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연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은 그날 이후 아이는 이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연이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장터에서 마주쳤고, 둘째 날은 국밥집 앞에 앉아 있었고, 셋째 날은 이연의 셋방 앞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물었습니다. 왜 따라다니느냐? 나리가 재밌어서요. 재밌다고? 나리 얼굴이요. 매일 달라져요. 어제는 화가 나 있었고, 오늘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장터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약재상 좌판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손님 하나가 약재를 사고 값을 치렀는데 약재상이 거스름 돈을 적게 주었다며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약재상은 제대로 주었다고 맞서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연의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물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이냐? 아이가 약재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보았습니다. 약재상이요. 어떻게 아느냐? 거스름 돈을 줄 때 왼손이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동전을 덜 꺼내고 주머니 안에서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화난 사람 눈이 아니에요. 들킬까봐 무서운 눈이에요. 이연이 약재상을 보았습니다. 약재상의 왼손은 여전히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이연이 다가가 약재상에게 말했습니다. 왼손 주머니를 비워보시오. 약재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약재상은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동전 세 잎이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거스름돈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습니다. 손님이 동전을 받아가고 구경꾼들이 흩어졌습니다. 아이가 이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맞았죠?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맞히느냐? 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연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몰라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이연은 아이의 그 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젊은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가? 남편이 안 돌아오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연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산에 간 것이 맞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다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결국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산에 간 것은 맞지만 나무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산 아래 주막의 주인에게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남편을 가두고 일을 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연이 관아에 알려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아이가 또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풀려났을 때 아이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얼굴이요. 풀려났는데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빚이 안 없어진 거예요. 또 끌려갈 거예요.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읽힌 것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아이가 이연의 곁에 머문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옆에 떨어져 있었고 보따리가 풀어져 물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전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까 젊은 놈 하나가 노인 옆을 지나갔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떡을 사 먹고 있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남자를 둘러쌌습니다.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친 거 아니냐?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눈이 불안해요.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쳐다봤어요. 보통 사람이면 한 번은 쳐다봐요. 안 쳐다본 건 자기가 한 거라서 들킬까봐 피한 거예요. 남자의 몸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봐라. 없잖아. 이 거지 꼬맹이가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의심과 비난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돈은 됐어요.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남자도 장터를 떠났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연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틀린 것이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저 사람이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을 읽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읽은 게 맞아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연이 아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이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았을 수 있다. 다만 눈이 본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눈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이연의 새빵 처마 밑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장터 구석 어딘가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이연의 새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연이 문을 열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거 찾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연은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날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이연의 곁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장터에서 작은 일들을 계속 읽어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숨기는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소문이 슬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읽는 거지아이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꺼림칙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이연은 새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필 의뢰를 받은 편지였습니다. 아이는 방 한구석에 앉아 이연이 글을 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리는 누구한테 쫓겨나셨어요? 이연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왜 묻느냐? 나리 얼굴에 매일 나와요. 화난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눈이 한쪽으로 가요. 뭔가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이연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주라는 사람이 있다. 아이가 이연을 보았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관아에서 세곡 장부를 검토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세곡의 일부가 빠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했고 그 보고서가 올라간 뒤에 쫓겨났지. 아이가 물었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사람이 윤석주예요? 그렇다. 증거는요? 이연이 마루 밑을 가리켰습니다. 3년 전에 베껴둔 장부 사본이 있다.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가 이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날이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연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나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윤석주는 세곡만 빼돌린 것이 아니다. 지방 관아의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걷어들인다. 비단, 소금, 약재, 장터에서 거래되는 큰 물자의 상당수가 윤석주의 손을 거친다. 장터 상인 중에도 윤석주에게 상납하는 자들이 있다. 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장터 상인들도요?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비단을 대량으로 다루는 토목상, 약재를 관아에 납품하는 약재상, 소금 유통을 쥐고 있는 소금 상단, 이 셋은 윤석주의 그물 안에 있다. 아이가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장터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터도 윤석주 것이에요?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은 거의 그렇다. 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3년간 모은 것은 장부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윤석주를 건드릴 수 없다. 더 필요하다. 아이가 이연을 보았습니다. 뭐가요? 직접적인 증거. 윤석주가 누군가에게 지시한 문서 아니면 윤석주의 명을 받은 하수인의 증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이연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장터에서 돌아다니는 건 저한테 쉬운 일이에요. 아무도 거지 아이를 안 쳐다보니까요.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이연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다. 이미 위험해요. 장터에서 혼자 사는 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의 하급관리 정만기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만기는 윤석주 아래에서 문서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지만 이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연이 세곡 장부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그 장부를 이연에게 넘겨준 사람이 바로 정만기였습니다. 정만기는 다리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스스로 물에 빠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연은 그 소식을 듣고 쇳방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 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정만기는 윤석주 아래에서 일하면서 몰래 나에게 장부를 넘겨준 사람이다. 3년 전에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살아있는 줄 알았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윤석주가 죽인 거예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연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정만기의 시신이 발견된 다리 근처에 갔습니다. 이연은 말렸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리 아래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핏자국은 이미 씻겨나갔지만 돌 위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거였어. 이연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어요. 이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3년 전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관아에서 일하셨는데 어느 날 안 돌아왔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이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몸에 멍이 있었어요. 목에도 7살이었는데 그 정도는 알아요. 사고로 죽은 사람 몸에 저런 멍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이가 돌 위에 긁힌 자국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어머니 친구분이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름을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이연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수. 이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경수. 이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연이 세곡 장부의 이상을 보고한 뒤 파직당했을 때 같은 시기에
지방 관아에서 한 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이 박경수였습니다. 이연은 당시에는 연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자기 파직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3년 전 윤석주가 세곡을 빼돌렸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장부를 넘겨준 정만기, 그 장부를 보고한 이현, 그리고 지방 관아에서 세곡 배분을 맡았던 박경수. 윤석주는 박경수를 죽였습니다. 이현을 파직시켰습니다. 정만기를 입막음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정만기마저 죽었습니다. 이현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장터에서 만난 거지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같은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흉년 때 관아 곡식을 자기 몫까지 줄여 백성에게 나눈 사람이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기록을 본 적이 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와 나를 파직시킨 자와 정만기를 죽인 자가 같은 사람이다. 아이가 이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석주.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나리,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했다. 3년 동안.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연은 아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남자를 다시 본 것은 닷새 뒤였습니다. 장터 서쪽 골목, 기름 장수 가게 앞. 왼쪽 눈 아래 점이 있는 남자가 기름 장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골목 반대편에 앉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남자가 기름 장수에게서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꾸러미가 아니라 접힌 종이였습니다. 남자가 종이를 품에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장터를 벗어나 북쪽 길로 갔습니다. 아이는 거리를 유지하며 따랐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걸어 한양성 안쪽의 작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서 누군가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문 안쪽의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만 보았습니다. 그 손이 특이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먹물 자국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집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이연에게 보고하자 이연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집은 관아의 서기가 사는 곳이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윤석주의 서기. 윤석주의 명령을 문서로 작성하는 사람이다. 퍼즐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장터 상인 하수인점이 있는 남자 관아 서기 윤석주. 돈과 문서가 이 고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터 남쪽에서 나무를 팔던 나무꾼 만석이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살인이었습니다. 정만기의 살인.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정만기를 만석이 죽였다는 것이 관아의 발표였습니다. 만석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며
아내 강 씨와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만석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아내 강 씨가 장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관아의 증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석의 도끼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정만기가 죽기 전날 만석과 다투었다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강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예요. 남편이 안 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만석이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끼의 핏자국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못 읽어요. 하지만 증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증인을 보고 싶어요. 이연과 아이는 증인을 찾았습니다. 증인은 장터 동쪽의 주막에서 일하는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두철이었습니다. 두철은 정만기가 죽기 전날 저녁 주막에서 만석과 정만기가 말다툼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주막 앞에서 두철을 보았습니다. 두철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주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두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눈이 자꾸 왼쪽으로 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요. 겁을 먹고 있어요. 자기가 한 증언이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연이 두철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과 정만기가 다투는 것을 직접 보았소? 두철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봤다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 이연이 물었습니다. 다투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소? 두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잘 못 들었어. 소리만 들었지. 아이가 이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용을 못 들었다면서 다투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소리만 들었으면 싸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두철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윤석주? 직접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윤석주 쪽 사람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만석에게 정만기 살인을 뒤집어 씌워서 사건을 빨리 덮으려는 것이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석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과 아이는 정만기의 죽음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이 정리한 것은 이랬습니다. 정만기는 윤석주 아래에서 문서를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3년 전 이연에게 장부를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주가 정만기를 3년간 살려둔 것은 정만기가 아직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은 함부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만기가 죽기 직전 무언가를 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장터 근처에서 정만기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정만기는 관아 사람이었지 장터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 했거나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만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만기의 집은 성박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관아에서 수색을 한 뒤였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불이 찢겨 있었고 마루 널빤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관아에서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읽는 데에는 서툴렀습니다. 물건은 얼굴처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연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못 찾겠어요. 방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연이 직접 갔습니다. 이연은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숨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벽과 마루 사이의 틈, 기둥 뒤에 홈, 문짝 안쪽에 종이를 붙이는 방법. 관아에서 이미 뒤졌지만 관아 사람들이 찾은 것은 관아 사람들이 찾을 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연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벽을 두드렸습니다. 마루를 밟았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 재가 쌓인 바닥 아래에서 이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돌 하나가 다른 돌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이연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기름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이연이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만기의 글씨였습니다. 이연은 3년 전 정만기가 넘겨준 장부의 글씨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을축년 세곡 300석 남원 순천관아 경유 윤영감 사저로 장부에는 유실록 기재 아래 서명은 내가 쓴 것이 아님. 강제. 이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만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윤석주가 세곡을 빼돌린 경로, 그리고 장부 조작이 강제였다는 증언. 정만기는 죽기 전에 이것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이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찾은 거예요?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를 찾았다. 이연이 쪽지를 다시 기름종이로 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것은 정만기의 진술이지 윤석주의 문서가 아니다. 윤석주가 직접 서명하거나 지시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문서는 어디 있어요? 윤석주의 사저 아니면 관아 서기의 집. 둘 중 하나다. 아이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관아 서기의 집. 며칠 전 하수인이 종이를 전달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관아 서기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이연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가시면 눈에 띄어요. 어른이니까. 저는 안 보여요. 이연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해가 기울 무렵 서기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한양성 안쪽 좁은 골목에 있었고 담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골목 건너편 처마 밑에 앉아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서기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관복을 벗고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서기는 골목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막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서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담 쪽으로 갔습니다. 담이 낮았습니다. 아이에게 담을 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3년을 살며 담 넘는 일은 숱하게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안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아 문서의 형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문서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연이 가르쳐 준 대로 숨긴 것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서안 아래, 벽과 기둥 사이, 방석 밑에서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방석 아래 마루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널빤지를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천으로 싼 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가져오면 들킨다. 있는 것을 확인만 하고 와라. 아이는 천을 살짝 열어 안을 보았습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맨 위 문서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도장의 모양을 눈에 담았습니다. 네모난 도장, 가운데 글자. 아이가 천을 다시 덮고 널빤지를 원래대로 놓고 방석을 올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담을 넘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연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루 밑에 문서가 있어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도장의 모양이 어떠했느냐? 아이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기억나는 대로 획을 그었습니다. 글자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지만 모양은 기억했습니다. 이연이 그 모양을 보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석주의 인장이다.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3가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3년 전 자신이 베껴둔 장부 사본. 쇠곡이 빠져 있다는 숫자상의 증거. 둘째, 정만기의 쪽지. 쇠곡이 어디로 갔는지, 장부 조작이 강제였다는 당사자의 진술. 셋째, 관아 서기의 집에 윤석주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있다는 아이의 목격. 그러나 이 3가지를 가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면 관아 안에 윤석주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올라가기 전에 사라질 것이고 이연은 다시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이연이 고민하고 있을 때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터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평복 차림에 갓을 쓰지 않았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물었고 관아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장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물건을 안 봐요. 사람만 봐요. 물건값을 물어보면서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이연이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 이연이 예전에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 이연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이연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지켜봐라. 하지만 따라가지는 마라. 절대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윤석주 쪽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이연이 주변을 캐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윤석주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연의 새방 앞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점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왼쪽 눈 아래점. 아이가 장터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하수인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연 선비시오? 이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요즘 장터에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계시다면서요. 위에서 전해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만두시오. 3년 전에 한 번 당하고도 모르겠소?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파직으로 안 끝납니다. 남자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이연은 새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나리,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나리 손이 떨려요. 이연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연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무섭다. 아이가 이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만석이 죽어요. 아버지처럼. 이연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자신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래,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연이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사흘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이연이 새방에서 나오자 관아의 포졸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연, 관아의 명으로 데려간다. 이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새방 안에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뛰어나가려 했지만 이연이 아이 쪽을 힐끗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오지 마라. 아이는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이연이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문틈 너머로 이연의 등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연이 마루 밑에 숨겨둔 장부 사본과 정만기의 쪽지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이연만 데려갔지 새방을 수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올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마루 밑에서 장부 사본과 쪽지를 꺼냈습니다.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방을 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국밥집에 갔습니다. 노파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할머니, 이것 좀 맡아주세요. 아이가 기름종이에 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노파가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숨겨주세요.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요. 저 아니면. 노파는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노파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노파가 꾸러미를 받아 가마솥 아래 재 속에 묻었습니다. 여기 뒤질 놈은 없을 거다. 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이연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연이 잡혀간 곳은 한양 관아의 옥이었습니다. 죄목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수상하여 조사한다는 것이 관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주가 손을 쓴 것이라는 것을.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원이었습니다. 아이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글자를 조금 배웠지만 탄원서를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장터에서 대피를 하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탄원서를 써주세요. 노인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은? 아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뭐든 할게요. 심부름이든 뭐든. 노인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글을 써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3명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아이의 사정을 듣더니 무섭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석주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국밥집 평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석의 아내 강 씨가 장터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씨는 매일 옥에 갇힌 남편에게 밥을 넣어주러 다녔습니다. 아이가 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글 쓸 줄 아세요? 강 씨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재판 때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말을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금, 왜? 탄원서를 써야 하는데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강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탄원서인데? 이현 어르신이요. 어르신이 잡혀갔어요. 강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현 선비가 우리 남편 일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리가 나와야 만석 아저씨도 나올 수 있어요. 강 씨는 한참 동안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쓰면 되니? 강 씨와 아이가 국밥집 평상에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강 씨가 적었습니다. 강 씨의 글씨는 삐뚤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가지고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포졸이 막았습니다. 뭐하는 꼬맹이냐? 탄원서를 내려왔어요. 포졸이 종이를 빼앗아 보더니 구겼습니다. 거지아이가 탄원이라니. 꺼져. 구겨진 탄원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주워 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다른 포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빼앗지 않았지만 안으로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아는 줄 테니 가거라. 아이는 그 포졸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전달할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이가 다시 관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가는 관리를 기다렸습니다. 관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관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리, 이것 좀 올려주세요. 관리가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방진 놈. 아이가 관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른, 어젯밤에 술을 많이 드셨죠? 눈이 부어 있고 왼쪽 소매에 술 자국이 있어요.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읽을 줄 알아요. 이 탄원서를 올려주시면 어른의 비밀은 제가 안 말할게요. 관리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관리가 탄원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한 번만이다.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탄원서가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매일 관아 앞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해가 내리쬐어도 관아 앞 돌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관아 안에서 뜻밖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아이가 지켜보았던 그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평복 차림에 갓을 쓰지 않은 장터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던 바로 그 사람. 남자가 관아 문을 나서며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도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아이 앞에 멈추었습니다. 내가 탄원서를 낸 아이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연이라는 선비를 아느냐? 네. 너와 무슨 사이냐? 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를 쫓아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자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남자의 등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고 시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는데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벼슬아치. 윤석주는 원래 가난한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벼슬을 전전했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윤석주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과거에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에 겨우 합격했을 때 30이 넘어 있었습니다. 관직에 나간 뒤 윤석주가 본 것은 간단했습니다. 청렴한 관리는 가난했고 부패한 관리는 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자기가 먼저 굶었습니다. 윤석주는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약간 고치는 것. 그 약간이 점점 커졌고 커진 것을 감추려면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심었고 입을 막았고 반대하는 자를 밀어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윤석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박경수를 죽인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정만기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연을 파직시킨 것도. 윤석주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주가 이연의 체포를 명한 것은 장터에서 올라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밀어낸 선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선비 곁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 윤석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증거가 부족했고 아이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주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한양에 암행어사가 와 있다는 것을. 암행어사의 이름은 조이칸이었습니다. 조이칸은 왕명을 받아 한양과 인근 지방의 세곡 유용 실태를 조사하러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3달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장터와 관아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이칸은 이연의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낸 아이를 만났습니다. 관아 앞에서 본 바로 그 아이. 조이칸이 아이를 만난 것은 장터 국밥집이었습니다. 조이칸이 국밥집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아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이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연이라는 선비와 함께 다니면서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데 맞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조사한 것이냐? 아이는 조이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조이칸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어르신이 나쁜 사람인지 보고 있어요. 조이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쁜 사람은 국밥집에 안 와요. 여기 국밥이 싸거든요. 높은 사람이 일부러 싼 데 오는 건 눈에 안 띄려는 거예요. 눈에 안 띄려는 높은 사람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눈은 숨기는 눈이 아니라 찾는 눈이에요. 조이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연 선비가 왜 너를 곁에 두는지 알겠구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말해봐라.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상납, 하수인의 존재, 관아 서기의 집에 있는 문서,
정만기의 쪽지, 만석에게 뒤집어 씌운 살인, 증인 두철의 거짓말. 조이카는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 말한 뒤 조이칸이 물었습니다. 증거 원본은 어디 있느냐? 아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이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조이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이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현 선비는 내가 꺼낸다. 그리고 윤석주는 재판에서 무너뜨린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할 수 있어요? 조이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이에게만 보이도록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둥근 금속 패, 위에 말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읽을 줄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패, 어사의 증표.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이칸이 패를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닷새 뒤다. 닷새 뒤 한양 관아의 마당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이칸이 어사의 신분을 밝히고 재판을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술렁였습니다. 윤석주의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어사의 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 한쪽에 이현과 아이. 이현은 옥에서 나온 지 하루가 지났고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윤석주. 윤석주는 관복을 갖추어 입고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조이칸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 이현이 나섰습니다. 3년 전 제가 관아에서 세곡 장부를 검토하던 중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을축년 세곡 300석이 장부에 유실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유실된 적이 없습니다. 이현이 장부 사본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가 베껴둔 장부 사본입니다. 원본은 관아에 있으며 대조하면 숫자가 일치합니다. 윤석주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장부를 지금 와서 들고 나오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베낀 것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파직된 사람이 관아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조이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본 대조를 명한다. 관아의 장부가 불려나왔습니다. 대조 결과 이연의 사본과 원본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석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의 증언. 이연이 기름종이에 싼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 정만기가 남긴 쪽지입니다. 정만기는 윤석주 아래에서 문서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최근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연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을축년 세곡 300석 남원 순천 관아 경유 윤영감 사저로 장부에는 유실로 기재. 아래 서명은 내가 쓴 것이 아님. 강제.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석주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쪽지가 증거가 됩니까? 누가 썼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이칸이 말했습니다. 정만기의 글씨를 대조할 수 있는 관아 문서가 있느냐? 관아에서 정만기가 작성한 공식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필체 대조 결과 쪽지의 글씨와 정만기의 공식 문서 글씨가 일치했습니다. 윤석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산자의 증언. 조이칸이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른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두철이었습니다. 만석과 정만기가 다투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주막 사내. 두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익한이 물었습니다. 두철, 내가 관아에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냐? 두철이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두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주막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관아에 누구냐? 두철이 재판정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점이 있는 남자 윤석주의 하수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그 하수인이었습니다. 왼쪽 눈 아래 점이 있는 남자. 남자는 들어오면서 윤석주를 보았습니다. 윤석주는 남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이는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조익한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윤석주의 지시로 장터 상인에게서 상납금을 거두어 관아 서기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남자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윤석주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포목상 김자수, 약재상 오판서, 소금 상단 최서방. 세색에서 매달 상납금을 거둬 서기에게 전달했습니다. 서기가 문서를 만들고 윤 영감에게 올렸습니다. 네 번째 아이의 눈. 증거와 증언이 끝난 뒤 조익한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부른다. 아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재판정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조익한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윤석주의 얼굴을 읽겠다고 하였다. 허하겠느냐? 윤석주가 말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말장난을 재판정에서 허합니까?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연극입니다. 조익한이 대답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은 이미 나왔다. 이것은 판결 전에 피고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다. 아이가 윤석주의 앞에 섰습니다. 윤석주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윤석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아이가 계속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눈이 흔들려요. 들킬까봐 무서운 사람은 시선을 피해요.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눈이 안 흔들려요. 시선도 안 피해요. 아이가 한 호흡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무서운 거예요.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여요. 이 사람 입꼬리가 아까부터 계속 움직여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윤석주의 입꼬리가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재판정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박경수라는 관리가 죽었어요. 사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박경수가 제 아버지예요.
윤석주가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정만기도 이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만석 아저씨도 이 사람 때문에 갇혀 있어요. 이연나리도 이 사람 때문에 잡혀왔어요. 아이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도. 재판정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이칸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주, 세곡 유용, 장부 조작, 관리 살해 교사, 위증 교사,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윤석주가 끌려나갈 때 아이는 그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주의 등에서 아이가 읽은 것은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당혹. 자신이 이 장면에 서게 될 줄 몰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연과 아이는 관아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마당에 둘만 남았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박경수 어른의 아들이었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물었을 때 없다고 했었지. 네. 없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이연이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친구분이 그랬어요. 박경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올 수 있다고. 이름을 버리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아무도 안 불러줬어요. 이연이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된다. 아이가 이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던 이름. 아침마다 서진아, 일어나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저녁마다 서진아, 이리 와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이름을 3년 동안 가슴 안에 묻어두었습니다. 꺼내면 위험해서, 꺼내면 들킬까봐, 꺼내면 울 것 같아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요. 한 번 말하자 터져나왔습니다. 박서진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참지 않았습니다. 상서로울 서, 참진.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지어줬어요. 상서로운 아이라고. 진짜를 보는 아이라고. 이연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서진. 이연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다시 쓸 수 있다. 아무도 내게서 그 이름을 빼앗지 못한다. 서진이 이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왜 그러느냐? 나리께서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랬지. 그때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이연이 서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말했으니 됐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해가 관아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풀려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만석이 걸어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비틀거렸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손목이 줄에 쓸려 붉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만석의 아내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만석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괜찮았소? 강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을 꺼내준 거예요. 만석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진이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거예요. 서진의 시선이 뒤쪽에 이연을 향했습니다. 이연은 멀찍이 서서 두 손을 소매에 넣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 관아에서 공식 서찰이 내려왔습니다. 이연의 파직이 취소되었습니다. 3년 전 윤석주가 조작한 문서가 밝혀지면서 이연에게 씌워졌던 직무유기 혐의가 모두 무효가 된 것입니다. 관직 복귀 명령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연은 서찰을 읽고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얼굴이에요? 이연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다시 관직에 나가면 여기를 떠나야 한다. 서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도 가면 되잖아요. 이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다른 데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연은 서진을 도성 밖 서당에 맡겼습니다. 그곳은 이연이 젊은 시절 글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이연의 옛 스승이었고 이연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서당 문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글을 배워라. 너의 눈은 사람을 읽지만 글을 모르면 세상을 읽지 못한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왜 그러느냐? 다시 만나는 거죠? 이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이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이연의 뒷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이연의 걸음은 처음 장터에서 만났을 때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서진은 이연의 등을 읽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서진은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당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불이 있었고 벽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처마 밑에 비하면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진은 이불 위에 앉아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연이 관아 기록에서 찾아 베껴준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떠나기 전날 밤 이연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경수 아들 1인 이름 서진 상서로울 서 참진 아이의 아버지가 관아의 호적에 올린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에서 멈추고 진에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일어나라. 서진아, 밥 먹자. 서진아. 3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3년 동안 자기 입으로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이 종이 위에 먹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서진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돌려받았어요.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당 뒤편산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가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서당에서의 나날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서당의 아이들은 서진보다 어렸고 서진보다 먼저 시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뒤처져 있었지만 빨랐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눈은 글자의 형태를 읽는 데에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훈장이 이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기억력이 남다릅니다. 다만 가끔 수업 중에 창밖을 오래 봅니다. 이연은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만석은 풀려난 뒤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옥에서의 시간이 몸에 남아 있었지만 도끼를 쥐면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만석과 함께 장터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강 씨가 혼자 팔았지만 이제는 둘이 나란히 좌판 앞에 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만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소, 만석. 만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으니 된 겁니다. 이연은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조이칸의 추천으로 세곡 감찰을 맡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바로잡는 자리였습니다. 이연은 가끔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가마솥을 저었습니다. 이연은 국밥을 먹으며 빈 평상 맞은편을 보았습니다. 서진이 앉아있던 자리, 노파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가보지 그래요. 이연이 국밥을 떴습니다. 바쁩니다. 바쁜 사람이 여기서 국밥을 먹고 있나?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밥을 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10년 후 한양 서쪽 장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장수는 여전히 고함을 질렀고 떡 장수는 여전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흥정하고 다투고 웃었습니다. 국밥집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 노파는 이제 허리가 더 굽었지만 국밥 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된장 냄새가 장터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그 국밥집 앞에 한 청년이 섰습니다. 20을 갓 넘긴 나이. 관복 차림의 그는 허리가 고닫고 걸음이 단정했습니다. 작은 고을의 말단 관리로 첫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국밥집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서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서진이 웃었습니다. 여기서 국밥 얻어먹던 아이요. 노파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 거지 꼬맹이가 내가? 서진이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이 그대로예요. 노파가 서진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서진은 국밥을 먹으며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뛰어다니던 골목, 천을 훔치던 포목상 앞, 이연의 손에 처음 붙잡혔던 그 자리,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선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포목상 좌판 옆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좌판 위에 천 조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천에 닿기 직전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아이가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말라 있었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국밥집을 가리켰습니다. 와서 먹어라.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안 오면 내가 다 먹는다. 아이가 망설이다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아이가 평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노파가 국밥 한 그릇을 더 내왔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배고픔, 그리고 그 아래 아주 깊은 곳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아이가 국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는 어떻게 제가 훔치는 걸 알았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거든.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진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떡 장수의 노래, 바람에 실려오는 비단 냄새. 서진이 국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장터 건너편 낡은 도포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렸고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은 국밥집 앞에 서서 평상에 앉은 서진과 작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서진이 이연을 보았습니다. 이연이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이연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국밥을 하나 더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장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배고픔도 두려움도 거짓도 그리고 감추고 싶은 진심도. 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읽은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 곁에 선비 하나가 서 있었고 그것만으로 세상이 한 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사람이. 다음 담벼락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담벼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